우리 공군의 공중급유기 1호기가 어제 김해공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향후 우리 공군의 전투기 작전 반경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대영 편집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공중급유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기인지 어떤 무기인지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공중의 주유소라고 할 만큼 주유소. 많은 양의 항공유를 싣고 공중에서 전투기라든가 다른 예. 군용기에 급유를 해주는 그런 비행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많은 무장을 싣게 되면은 그만큼 비행할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드는데, 무거워지니까. 그렇죠, 무거워지니까 줄어드는데요. 만약에 공중에서 그렇게 급유를 받게 되면은 더 먼 거리로 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 현대 공군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그런 군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기기인지 그냥 설명만 들어서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좀 가상 현실로 공중급유기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급유가 되는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예, 이게 바로 지금 공중급유기인 거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전투기가 뒤로 따라 붙는 거고요. 예. 보시는 대로 뒤에서 무엇인가 나왔습니다. 예, 저게 이제 붐이라는 것인데요. 일종의 이제 깔때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이 붐을 통해서 전투기에 이 붐을 꼽아가지고 연료를 이제 주입하게 되는데요. 예.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에는 미 공군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다 보니까 미 공군이 저런 플라잉 붐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F-15K라든가 KF-16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다 이 플라잉 붐 방식을 사용하는데 예. 플라잉 붐 방식의 하나의 장점으로는 분당 그 전투기에 주입하는 연료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많을 수 있군요. 예, 그래서 얘를 지금 좀 그 카메라를 그 분방식 그러니까 급유하는 저쪽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을 통해서 바로 그러니까 급유가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분당 지금 우리가 도입한 A330 MRTT 같은 경우에는 저 붐을 통해서 분당 한 1,200갤런 정도를 급유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1,200갤런이라고 그러시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감이 이게 안 어느 정도 잡혀요. 양인가 하시는데 네네. 리터로 환산하면 한 4,54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중형차 한 80여 대를 80여 대. 1분 만에 주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속도가 양이라고 할수 굉장히 있습니다. 빠르군요. 빨리 예, 넣을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장점이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 분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방식도 하나 더 있을 텐데요.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방식이 있고 프로브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비교를 해주시죠. 예, 분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당 주유량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고요. 네. 반면에 이제 프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적습니다. 600갤런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420갤런 정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 다만 이제 분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공중급유기를 만들 때 붐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개조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반면 프로 방식은 이제 기체 외부에 이런 프로브를 달아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개조할 부분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투기 조종사가 이 프로그를 보고 네. 꼽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종에 좀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분방식 같은 경우에는 붐을 조종하는 조작사가 이것을 전투기에 꼽아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어렵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전투력이 얼마나 증가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도입한 에어버스사의 A330 MRTT 같은 경우에는 공중급유 역할뿐만 아니라 한 2가지 정도 기능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같은 수송 기능도 가능하고요. 수송. 그러니까 예.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고 무기를 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무기보다 이제 화물을 주로 화물. 탑재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전투기 4대와 짝을 이루어서 한 50명의 승객과 한 12톤의 화물을 싣고 5,000km 넘는 거리로 이렇게 해외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사이판에서 태풍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발이 묶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MRTT 같은 경우 한 300여 명의 승객을 또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유사시에는 에어 앰뷸런스 역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의료 침상 한 130개 정도 설치하면은 예. 이 안에서 그런 부상자들을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치료까지 있습니다. 가능하고 또 기능에 따라서는 좀 탐지도 가능하다던데요. 레이저를 좀 달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런 탐지 기능보다는 예. 주로 이제 수송과 공중급유 그리고 인도적 지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급유기가 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전투기가 작전 수행을 하다 보면 금방 기름이 떨어져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예. 그 활동 반경이 시간으로 볼 때 얼마나 길어지는 건가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겠는데 예. 예를 들어서 독도나 이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우리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전투기들이 있는 기지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한 뭐 시간이 좀 걸리고 연료 소모량도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자체 연료시 F-15K 같은 경우에는 한 30여 분 정도밖에 작전할 수 없고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공중구비를 하게 되면 이제 90여 분 정도 확 한 3배 정도 3배가 늘어나는 늘어나네요. 예. 그런 장점을 갖게 됩니다. 이호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작전 능력이 굉장히 많이 상승된다라고 볼 수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궁금한 것은 중국 국적기가 가끔 우리 그 영공 식별구역을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럴 때 대응 뭐 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더 성능 좋은 비행기가 더 많은 사실 뭐 예비를 위해서 많은 무기를 싣고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럴 때 실질적으로 지금 바로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국 비행기들 같은 경우에는 카디즈를 침범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 뭐 임무에 따라서 여러 전투기들이 이제 막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더 먼 거리를 만약에 중국 비에 가게 된다라면은 공중구비가 있다라면은 거기서 이제 공중구비를 받고 계속 이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우리 공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다른 국가들 이 공중급이 가지고 있는 공군 전력 있는 국가 많이 있습니까? 예,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주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다 공중구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군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공군이 공중구비기를 그동안 이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 공군이 이제 미국의 뭐 알래스카에서 하는 레드 플래그나 이럴 때 훈련 참가하러 갈 때 주로 이제 미군에서 협조를 받아서 공중구비기로 이렇게 급유를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예. 사실 이게 제한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미국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되면? 상황도 예. 있고 또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군데서 작전을 수행하다 보니까 공중구비가 부족한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제 우리가 공중구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거리 작전할 때도 우리 걸 사용할 수 있어서 그만큼 효율성 있는 예. 해외 전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얼마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도입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사실 그렇게 뭐 군에 여러 사업이 있지만은 예.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제 A330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분들 뭐 해외 여행 가실 때 많이 타보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여객기 같은 경우에 한 1,000에서 2,000억 원 정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이 A330 MRTT 공중구비 같은 경우에는 이 A330 여객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개조 개발을 한 그런 항공기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 사업 예산이 한 1조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4, 1조 5천억 4천. 되는데 예. 아마 개조 개발 비용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밖에 이제 운영 유지를 해야 되는 여러 시설들도 새로 사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3천억 이상 정도 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추정만 할 수 있군요. 이게 어쨌든 대회비일 테니까. 예. 그렇다면 몇 대 더 도입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언제쯤 도입 가능하고 실제 전력화는 언제 가능할까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한 대가 들어왔고요. 또 추가적으로 세 대가 더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군의 그런 요구 사항들을 대부분 이제 반영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뭐 해외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우리가 또 파병을 갈 때 그런 파병 가는 병력들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북한 뭐 군사 분야에서 북한 네. 쪽으로 전문하시기 때문에 북한이 좀 반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북한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그 공중구비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도적 지원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뭐 재난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물자를 지원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인원이 가서 직접 뭐 복구를 한다거나 할 때 이런 또 A330 MRTT가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좀 북한이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기도 이렇게 뭐 공격 전력이 있고 뭐 지원 전력이 있을 텐데 이게 공격 전력이라고 볼 수는 없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원 전력으로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한 가지 지금 나온 저희들이 방금 보도드린 내용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CSIS에서 밝힌 지금 뭐 미신고라고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출연 전에 말씀하셨죠. 예. 뭐 미신고 미사일 기지라는 표현이 조금 뭐 문제는 있다고 보시는데 어쨌든 감춰져 있었던 미사일 기지가 발견됐다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 글쎄요. 사실 이제 뭐 미신고 시설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 표현이. 예.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얘기했지만은 그 미신고 시설보다는 뭐 기존에 우리 군이 알고 있던 시설을 좀 미국에서 부각해서 얘기한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곳 정도의 뭐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그런 기지들이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그 군사분계선 인근에는 뭐 전문 용어로 하자면 이제 비모아라고 영어로 비모아라고 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작전 구역들이 북한의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군사분계선 인근에는 비교적 사거리가 짧은 그런 탄도미사일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공개된 기지도 그런 기지 중에 하나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보도해 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신고를 해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제 지금 사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사실상 북한의 자체적으로 해서 이제 동결이 된 상황인데 향후 핵 협상 과정에서 핵뿐만 아니라 이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인 미사일도 예. 사실 쟁점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예. 이 기사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대륙간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거리 탄도 미사일도 이번에 북한이 좀 뭔가 성의를 보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이 외교 관계, 특히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작은 일이 좀 파장이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래서 나비 효과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답보 상태에서 우리도 어쨌든 공군의 그 전력을 강화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에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기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 협상 과정에서 조금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동안에 이제 남북 혹은 북미 간의 대화를 보면은 사실 그런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다만 이번에는 한미 그리고 북한의 정상들이 서로 다 만났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과거와는 좀 과거에 그런 물론 우려될 만한 요소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큰 틀에서 합의가 할 수 있는 예.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예. 정상들이 약속을 하고 내려가는 방식의 어떤 협상에서는 좀 유리한 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여러 우려 섞인 시각들이 있는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오늘 나온 그런 얘기들도 미국 내에서의 우려 섞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좀 더 나서서 예. 뭔가 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은 북미 간이나 남북 대화나 모두 다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대영 편집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